투자해야 되는 어떤 섹터? 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올해까지는 보면은 모델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 나가는 플레이어들한테 돈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잘못된 대답을 내놓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나 그래서 컴포넌트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B2B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모바일 시대도 보셨었고 그때도 약간 이런 이정표가 되는 기업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주요하고 따라가면 되게 같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와 함께하는 미래 비즈니스 트렌드와 돈의 흐름을 소개하는 팟캐스트 퓨처텔러 호스트 장원준입니다. 미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요새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AI입니다. 그런데 AI 기술은 데이터와 인프라 싸움이라면서 모두 빅테크 기업을 바라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에 모두 총각을 세우고 있는 게 그냥 현실인데요. 그런 시장의 메가 트렌드와는 무관하게 AI 현업 경험을 쌓고 이를 벤처 투자에 접목하고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 두 분,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창업하신 스타트업을 구글에 매각하시고 6번째 창업을 AI 기업으로 하고 계시고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AI와 스타트업의 접점에서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시장에 전달하고 계신 노정석 대표님과 함께 어떤 믿음과 방향성이 있길래 AI과 스타트업 그 교집합에 집중하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AI 기업에 투자한다는 표현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말로 어떤 믿음과 생각 때문에 AI 산업의 발전을 믿고 개인으로서 어떻게 가치 차별화하면서 창업가들의 비전과 속도를 따라가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각자 본인 소개와 함께 AI 산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짧게 한 번씩 끝에서부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주상원입니다. KT 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하기 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이제 직무를 하면서 주로 자연어 처리 모델을 가지고 뭐 분류 태스크를 수행한다던가 그런 엔지니어로 좀 근무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AI를 직접 이렇게 만지면서 좀 느꼈던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 벤처 투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황의섭이고요.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었고 테크업계 쪽에 관심이 많아서 라인에서 블록체인을 만드는 팀에 조인을 한 다음에 라인의 코인인 링크를 만들고 사업 개발 업무를 하다가 블록체인 말고 좀 다른 기술을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네이버의 클로바라는 조직으로 옮겨갔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AI 서비스들의 사업 전략을 만드는 일을 일종의 내부 컨설턴트처럼 같이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짧게 MBA를 거쳤다가 작년부터 삼성 벤처 투자에 합류를 해서 주로 AI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AI에 좀 더 확신을 갖게 됐던 순간은 저는 사실 그 네이버 안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네이버 안에서 여러 가지 언어 모델들을 만들어서 내부 직원들한테 플레이그라운드를 열어줬었어요. 그래도 가장 최신의 모델들을 제가 많이 써봤었는데 써보면은 굉장히 사람같이 대답을 하다가도 제가 늘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어떤 긴 글을 주고 요약을 시켜보면은 대답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AI가 아직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제가 MBA 가 있을 때 2022년 11월, 12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하도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뉴스에 나오길래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집에서 한번 써봤는데 너무 사람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요약을 시켜봤던 게 떠올라서 시켜봤는데 요약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좀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챗GPT랑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커리어를 일찍 시작했어요. 19살, 만 나이 19살에 이제 어쩌다가 첫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첫 회사는 벤처 붐 때 운이 좋아서 한번 IPO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회사는 미국에 갔는데 망했고 세 번째 회사는 구글에 팔았고 네 번째 회사도 그 탭조이라는 미국 회사에 팔았어요. 제가 AI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구글 다니면서부터인데 제 인생은 구글 다닌 시점과 그 이전과 이후로 그냥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처음에 그때 머신러닝이라는 걸 처음 했었는데 2012년에 앤드류 융이 구글 펠로우로 갔을 때 이 고양이 얼굴을 이렇게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했던 그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뭔가 그분과 같이 야, 이 시대가 열렸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처음 왠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2014년에 제가 하던 회사를 팔고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는 내가 엔지니어로 다시 재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2015년, 16년은 밀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저 스스로를 다시 엔지니어로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돈 되는 걸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구글 다니면서 좋았던 점도 있지만 나빴던 점은 여기랑 경쟁에서는 뭘 해도 난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어떤 좌절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비슷한데 그들이 플레이하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내가 AI 비즈니스를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고민이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한 2020년 바로 직전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빅팩토리라는 뜬금없지만 화장품 브랜드 회사를 하고 있어요. 화장품 스킨케어 브랜드와 컬러 코스메틱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의 비전이 뭐 아름답게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회사의 비전이 자율주행 브랜드예요. 오토노머스 브랜드거든요. 이 소비재 브랜드를 어떻게 자율로 굴러가게 할 거냐 해서 회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AI로 구현되어 있고 지금도 구현되고 있고 그러나 그게 팔리는 형태만 어떤 제품의 형태 이게 제가 구글과 아마존과 경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저 나름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계속 하면서 이 AI 세상을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 대표님 거에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사실 앤드류 그 교수님이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알려지긴 했었는데 네. 그게 딱 전환점으로 다가오는 거는 또 다른 어떤 뎁스의 이해나 어떤 네.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시는 거세요? 그때가 막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딥러닝이 일반화되긴 전인데 기존에 안 되던 것들이 이 모델을 만들고 컴퓨테이션을 더 투입하니까 된다라는 게 그때의 깨달음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뭔가 시대가 바뀌어가나 보다라는 그런 인식은 했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그렇다고 당장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 뒤로 나도 여기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액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데는 또 다른 2,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세 분 투자자시잖아요. GPT-4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품질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뭐 상용 수준 이상은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들은 생겨난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투자 타이밍상에서 투자해야 되는 어떤 섹터? 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인터넷 때나 모바일 때도 결국에는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시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보면은 모델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LL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이 이미 앞서 나가는 플레이어들한테 돈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더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봐야 될 곳은 모델 레이어 위에 소프트웨어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요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 쪽이다 보니까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한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들끼리 연결하기 위한 뭔가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버티컬 레이어에서 좀 차별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자기들만의 파이프라인 구축해가면서 성장해 나갈 버티컬 플레이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사님 내용에 공감하는 게 좀 많은데요. 구글에서 나온 문서에 보면은 이 전체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모델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컨피규레이션을 관리하는 것과 클라우드 관리나 아니면은 모델을 평가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런 구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머신러닝에 비해서 이제 LLM 시대로 와서는 되게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를 다시 향상시켜가지고 모델에 전달한다는 내용이나 모델 아웃풋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드레일을 쳐가지고 잘못된 대답을 내놓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나 그래서 컴포넌트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오픈AI나 뭐 구글이나 모델 사업자들이 그런 컴포넌트를 다 같이 제공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모델을 잘 통제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서비스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투자가 많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LLM을 이제 통제해가지고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이 이제 날개를 달 수 있는 순간들이 저는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AI가 계속 바뀌고 발전하고 최적의 창업의 순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창업자분들 가장 열의에 차고 이거에 흥분하고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돌파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거를 기다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에나 그런 것들을 해낼 창업자분들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저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바뀌지 않을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거는 다 생산성, 효율성의 향상의 어떤 소프트웨어 정신에 진일보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오히려 바뀌지 않는 거는 기업 간 거래에서의 그 단위다라고 생각은 들어서 B2B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나 되게 큰 회사가 될수록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영상 스튜디오 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어떤 영상 제작사 같은 경우도 되게 꼼꼼하게 한 3군데 정도만 딱 남겨놓고 여기들을 돌아가면서 구매하는 등, 결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수행을 시키는 게 기업 간의 거래고, 기업 간의 거래 사이에 그 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고객 간의 신뢰를 잡아가고 있는 그 기업들, 그리고 내부 효율화를 AI로 하는, 이거를 약간 기업 안에서 쓴다고 한다면은 뭔가 AI 에이전트 뭐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조금 더 그 AI 서비스에서 소프트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뀌지 않을 거에 지금부터 베팅을 하고 그 경쟁력을 누적적으로 쌓아가면은 나중에 이것들이 경쟁력으로 바뀌지 않을까. 제 생각은 창업자들은 언제나 있고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다들 네. 이렇게 자기들의 가설로 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네, 맞아요. 자기 자신들만의 가설을 가지고 전투하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언가 그 저희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AI와 툴을 들고 있는 거기 사이에 약간 좀 미스매치가 있다라고나 해야 될까? 망치를 들고 이렇게 못을 찾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못 자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디파인한 회사들은 아직은 많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점들이 막 형성되고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형성하고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직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궁금한 게, 그 맞는 못을 딱 발견해서 이렇게 망치질을 잘한 사례로는 어떤 곳들이 딱 떠오르세요? 제 1번 예를 들면 너무나도 유명한 테슬라 같은 경우, 명확하게 이 딥러닝 게임이 본질이 무엇이다, 이건 컴퓨테이션과 데이터와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제 1번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누군 비전을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굉장히 오래전에 2014년에. 그래서 보시면은 그 테슬라 자동차들이 카메라를 8개씩 달기 시작한 게 2014년 15년부터인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17년 18년 정도에 안드레이가 그냥 들어가서 CTO를 맡기 시작하고, 기존에 있었던 파이프라인을 다 딥러닝으로 돌려서 그냥 어떤 룰 베이스의 코딩에서 러닝 베이스로 전부 전환하는 게 갑자기 돌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 사업의 본질과 그다음에 컴퓨테이션의 발전 방향과 그다음에 자신들이 레버리지 해야 될 기술과 가지 않아야 될 기술,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해요. 테슬라가 무언가 이노베이션에 기여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완성된 기술들을 잘 가지고 가서 자기 도메인에 맞춰가지고 명확하게 테일러해가지고 자동차를 팔고 그 사이를 이렇게 스티칭하는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회사를 만들건 오픈 AI랑 구글이 너네보다 잘할 걸이라는 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유효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디지털 콘텐트, 뭐 이미지가 됐건 텍스트가 됐건 비디오를 다루는 모든 스타트업들은 대형 모델 회사가 모델의 캐파를 올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영역들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는데, 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제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구글이 테슬라를 이길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왜냐하면 뭐 메타가 테슬라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테슬라를 이상향으로 매우 오랫동안 벤치마크 해왔어요. 그냥 디지털 콘텐트, 퓨어 디지털 콘텐트만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미디어스러운 비즈니스면은 이거는 모델의 발전과 컴퓨테이션에 돈을 더 많이 투입하는 애한테 일종의 옵솔리트 될 거다. 그럼 스타트업이 도망가야 될 안전한 곳은 테슬라처럼 뭔가 명확한 프로블럼이 있고, AI가 그 사이에 컴포넌트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B2B 영역에서도 저는 그런 관점이 유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이 안전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 어프로치를 하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안드레이 카파시 정도면 AI에 대해서 뭐 다 아는 정도인데, 일론 머스크는 그것도 알면서 이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맞기 때문에 좋은 컴포넌트와 좋은 타이밍들을 잘 쌓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스타트업들도 이제 테슬라가 그런 걸 발굴했던 것처럼 어떤 섹터 하나 잘 찾는 애를 발굴하는 게
옳은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은 굉장히 많이 커머더타이즈 돼 있고 사실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고 기술 자체에 베팅하기엔 되게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 사실 AI에 관련한 최신 소식은 거의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일종의 선구자들한테 저희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 말은 진짜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위 그 심적으로 깊게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 궁금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앤드레 카파시 제일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혹시 저는 이제 기술 관련해서는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드레이가 뭔가 이렇게 나름의 버딕트를 내는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실리콘밸리의 어떤 현상이구나, 업투데이트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구나라는 걸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나머지 뭐 쌤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마케팅 오리엔티드로 하는 메시지들은 요새 거의 무시하는 편이고 오히려 그 저는 주요 인포메이션 소스가 트위터거든요. 네. 트위터 걸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뭐 하나가 걸리면 이렇게 줄줄줄줄 연결돼서 팔로우를 누르다 보면은 거의 그 이 인더스트리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팔로우가 돼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타임라인 삼아서 하루에 몇 번씩 눌러보는 사이에 보는 것들 그냥 북마크 해둔 것들을 보다 보면 몇 개가 모이거든요. 그럼 그냥 쭉 긁어서 에디터로 옮기고 몇 개 블랙만 꺼내고 읽어봐야 될 거 추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사실 노정석 대표님한테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긴 한데 예. 옛날에 모바일 시대도 보셨었고 웹 시절도 좀 보셨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때도 약간 이런 이정표가 되는 기업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복귀해 보시면 그게 굉장히 주요하고 따라가면 되게 같이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보면 OS 전쟁도 있었고 브라우저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 레이어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너가 어떠한 과실을 따는지 우리 모두가 한 거의 20년 넘게 인더스트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AI 워에서 그게 그냥 거의 총력전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포지션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따가는지 전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 포지션이 없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서러운 꼴을 당하는지에 대한 게 있으니까 전부 AI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샘 알트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랑 경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델이 발전하는 것과 경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델의 부족한 점을 갭을 채우는 오케스트레이션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극명한 예를 들면 최근에 체인 오브 소트 나왔을 때 체인 오브 소트를 에이전틱하게 묶어가지고 성능 증가시키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O1 나오면서 그거 다 의미 없는 일 됐거든요. 이런 모든 일 자체가 다 그냥 모델에 내재화돼 버린 것. 제가 아까 한 얘기랑 조금 맥이 맞닿아 있는데 모델이 계속 발전하면요. 얘는 기존 기술은 이게 이만큼 나오면 걔는 이 정도까지 할 거야. 스마트폰 하면은 걔는 그냥 이 인터넷에 있던 거 가져와가지고 보이는데 밤에도 침대에 누워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의 한계가 명확히 있는데 AI는 이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투입하면 투입하는 대로 한 명의 슈퍼 천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 진공이 계속 커지는 느낌? 도대체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나라는 게 저는 그 오랜 질문이고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기 때문에 빅테크 애들이 이렇게 딱딱딱 찍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봐요.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오픈 AI 임직원이 그렇게 많지 아직 않고 그렇죠. 막 채용하고 온보딩하고 원래 있는 시스템 배우고 막 사람들도 퇴사하고 스타트업 하는데 어떻게 오픈 AI는 계속 이렇게 리드하지? 그것도 되게 달라 보이는 어떤 피처들이나 어떤 발전들을 계속 앞에서 찍어주니까 이게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원래 이게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을 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거의 뭐 새 레이어의 주인은 이제 정해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희 사실은 요번 판이 역사상 가장 큰 판일 거라는 느낌은 좀 있잖아요. 네. 요 판에서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오픈 AI 하는 거 가지고 글만 쓰고 있으면 저희 광고 수익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언가 한 섹터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